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유치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오늘의 이제 단어는 점유자의 손해배상입니다. 그 점유자의 손해배상이라는 뜻은 유치권자가 이제 책임을 이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유치물을 손상할 때나 그다음에 악의 점유자, 그러니까 유치권 소송에서 패할 때, 그다음에 이제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유치권의 의무를 이제 다하지 않았을 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위주옥신의 대표 김진혜이고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경매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낸 서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유치권 이제 소송 실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지금 현재 그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 지금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책을 보시면은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많은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치권에 대해서 뭐 이론이라든가 실무 서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거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유치권 책은 민법 320조를 이제 시작을 해서 328조까지 이제 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의 효력, 그 다음에 유치권의 소멸, 그 다음에 유치권의 이제 작용, 이제 법률의 작용, 그 다음에 유치권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제 유치권 일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과 또 별채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임의 경매 신청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지위가 나옵니다. 유치권 지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송 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지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송의 종료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고요. 근데 부록으로는 이제 경매 예납금 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달료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계산해 놨고요.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유치권 책은 이제 신간입니다. 이게 신간이니까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단어는 이제 유치권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이제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복잡할 거는 없는데요. 이제 좀 보시면은 이제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고 이제 너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중간중간에 모르신 거는 이제 게시판에다가 좀 답변을 달아서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이제 점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물은 뭐냐면 유치권자가 이제 건축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돈을 못 받으면 이제 거기에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치권자 점유하는 동안에 이제 자기가 건축한 거를 건축물을 훼손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제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시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만약에 손상이 될 때에는 한도 내에서 이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 의사가 없는 때 점유자는 선의라도 전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유치권자가 만약에 그 물건을 점유했을 때 손상이 되거나 만약에 그 부분이 멸실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점유물을 없어지는 거죠. 점유물이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손상되는 거는 그 손해액 전부를 채무자나 새로운 소유자, 경미취득고 장부 납부한 사람에게 배상하고 적법한 유치권자는 멸시 손상에 의하여 현재 이익이 있는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소유할 의사가 없다면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유치권 사건 진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치권의 사건 진행은 이제 먼저 이제 그 진행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유치권이 이제 되려면 정당한 유치권이 되려면 이제 그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 설명해 드리면 먼저 그 땅 주인하고 공사업자하고 공사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어떤 건물을 졌어요. 건물을 졌는데 뭐 상가를 짓던 뭐 주택을 짓던 건물을 졌는데 이제 그 땅 주인이 그 공사업자한테 이제 그 안 주는 거죠. 못 주는 거죠. 못 주면 어떻게 되느냐? 공사비를 못 주면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공사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소송을 진행이 되고요. 소송이 이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제 경매 개시가 되죠. 아니면 또 그 다른 사유로,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 중에, 아니면 가압류 중에, 만약에 땅 주인이 뭐 다른 사유로 이제 경매가 됩니다. 그러면은 집행관의 현황 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치권 신고인이 진술을 합니다.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유치권을 이렇게 그 건축행위를 했는데, 그 건축비를 못 받아서, 내가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황조사서에 그 점유자의 명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점유의 사유, 근데 점유자의 그 신분,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BC 어디 이제 건축회사가, ABC 건축이라는 회사가 이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아니면 ABC 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신고서를 만약에 제출을 하게 되면,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유치권이란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인의 이름, 유치권 신고인의 주소, 그 다음에 유치권의 금액, 그 다음에 유치권의 점유한 위치, 그 다음에 유치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씁니다. 사유 쓰고, 그 다음에 그 첨부서류에는 공사도급계획서, 그 다음에 공사도급계약서, 그 다음에 그 공사한 관련한 첨부서류, 그 다음에 뭐 부가세 이제 받은 거, 계산서 끄는 거 내역, 거래명세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 신고서 완성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 경매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 유치권 있는 물건으로 이제 매각명세서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유념해서 이제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러면 매각이 이루어지면, 네, 그 낙찰자 이제 유치권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명도 소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낙찰자가 뭐 인도 명령하는 경우가 있고요. 낙찰자가 인도 명령하고 유치권 부준 소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토지일 때는 토지 인도 소송을 하고요. 건물일 때는 건물 명도 소송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치권에 대해서 뭐 점유에 따라서 뭐 점유가 안 돼 있는 경우, 그다음에 경매 개시 후에 점유되는 경우 할 때는 인도 명령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권 확인 소송이나 건물 명도 소송이나 토지 인도 소송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낙찰자가 승소하면은 유치권자가 나가야 되고요. 그 명도할 의무가 있고요. 유치권자가 승소를 할 경우에는 낙찰자를 상대로 유치권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해서 뭐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합의가 안 되면은 뭐 그 매각이 되겠죠. 이것도 따로 매각이 되겠죠. 유치권의 경매가 진행되고 매각이 되죠. 근데 잔금 납부도 되고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이런 식에 대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정상적인 프로세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공사 계약과 공사 진행과 공사비 채권이 발생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나 또는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경매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집행을 현황에서 나와갖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진술을 합니다. 이렇게 신고인이 될 사람이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현황조사서에 명시가 되고,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매각 명세서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낙찰자와 또 유치권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인도 명령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그 소송인 관계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자가 만약에 승소를 했다 그러면, 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이 되고 잔금 납부도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물권의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경매 물권지의 점유자가 현재의 점유자인지, 그러니까 물권 매각 명세서에 나오거나 현행조사서에 나온 그 점유자가 현재 유치권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권 신고서와 점유자가 일치한지, 예를 들어서 유치권 신고서에는 ABC 종합건설이 나왔는데 점유자는 홍길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걸 일치하는지 가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액이 감정평가 건물 가액보다 크다. 땅은 빼고요. 건물 가액보다 크다 했을 때에는, 뭐랄까요. 유치권이 많이 신고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치권 신고액이, 경매상 그 건물 감정평가액보다, 평가액하고 같다라고 보실 때에는, 뭐랄까요. 좀 유치권 신고 금액이 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치권 신고액이 건물 감정평가서보다 작다 이럴 때는 좀 합당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건물 감정액이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잖아요. 완성이 됐으면 유치권은 그거에 대해서 원가가 남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하려면 뭐 허가비,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뭐, 여러 가지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거 외에,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외에 뭐,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하시게 되면요, 주로 이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 유치권 소송에 대한 건물 감정을 하거든요. 건물의 시가를 보거나, 아니, 공사 감정을 하거나, 이렇게 건물 감정을 합니다. 건물 감정을 할 때에는 좀 많이 빠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정을 해보면 그 유치권 신고 금액이, 그러니까 유치권 신고 금액이 좀 과하게 될 때는 건물 감정가 대비해서 약 30-40%가 나오면 적당한 건데 그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올라간 금액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40%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과 물권과의 결론된 평가 금액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물에 직접적으로 투여된 그 공사비만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래 가치를 따져서 감정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현재 가치로 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치권 신고 금액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치권에 분석한 그 사례들을 보고요.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